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61편 원나라 공주의 죽음과 함박꽃. 서기 1296년은 고려 충렬왕이 왕위에 오른 지 22년째 되는 해인데요. 그 해가 또한 충렬왕이 만 60세가 되는 갑년이기도 했습니다. 충렬왕의 맏아들이자 뒷날 충선왕이 되는 세자 왕장은 이때 나이가 혈기방장한 21살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나라에서 자코를 올려받고 돌아온 세자가 아버지인 충렬왕이 건재한데도 불구하고 대신들을 거느리고 정사를 주도하는 모습을 소개했었지요. 그 세자는 12월 달에 신년 하례차 원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충렬왕은 세자가 없는 상황에서 새해를 맞은 셈이죠. 부지밀직사 류비를 들라 하라. 예, 전하. 헌데 부르신 연유를 물으면 뭐라 해야 할지. 지난번에 결혼 배백과 자금을 마련해 원나라에 보내면서 세자의 혼례를 청했지만 황제가 아직 가타부타 답이 없지 않느냐. 지금 세자가 원에 들어가 있으니 과인이 류비를 사신으로 보내서 다시 한번 세자의 혼인을 청할 것이다. 어명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전하. 주상 전하, 긴히 아뢰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그대는 감찰 시사관인가? 그러하옵니다. 무슨 얘긴지 고해보라. 지금 각지에서 무례배들이 제멋대로 우마를 도살하는가 하면 수시로 사냐에 불을 놓아서 생물을 태워 죽이기를 예사로 하고 있사옵니다. 이것은 살생을 삼가도록 하셔야 할 주상전하의 성덕에 심히 어긋나는 일이오니 이를 금하도록 하시옵소서. 교지를 내려 그런 행위를 금하도록 하겠으니 그리할라. 어찌 그뿐이겠는가? 금년이 과인의 회갑이 있는 해이니 새해 벽두에 백성들에게 특별히 은택을 내릴 것이다. 왕은 죄수들에게 사면령을 내리고 지방에서 바치는 공물을 3년간 면제하도록 명하였으며 가난한 백성이 조세를 감당하지 못하여 자식을 판 경우 관에서 이를 보상하고 그 자식을 부모에게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왕의 나이가 61세였는데 여러 술객들로부터 환갑이 되는 해에 애군이 깃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내려 사면을 베푼 것이었다. 술객이란 다름 아닌 점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세자가 도처미사에서 남향을 하고 앉아서 국왕 행세를 하면서 업무를 받고 대신들을 거느리고 궁궐을 활보하는 모습을 충렬왕이 씁쓸하게 바라봤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충렬왕은 이제 나이도 들었겠다. 세자에게 왕위를 넘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충렬왕은 중찬벼슬로 이미 공직에서 은퇴한 한강을 대궐로 불러들입니다.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어서 오시오, 한공. 앉으시오. 전하께서 공직에서 물러나 은거하고 있는 이 늙은이를 어인 연유로 부르셨사온지. 과인이 왕위에 앉은 지 이미 오래됐고 금년이 환갑이니 더욱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이 간절하오. 공은 주저 말고 과인이 꼭 행해야 할 일들을 조목조목 알려주길 바라오. 여기에서 잠깐. 만일 충렬왕이 조만간 세자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물러날 뜻이 있었다면 과인이 공을 부른 것은 한공에게 소갯말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자 했기 때문이요. 이제 과인은 나이가 들어서 세자에게 보위를 물려주려 하는데 공의 생각은 어떠하오?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해야 좋겠는지 분야별로 세세히 들려달라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때까지만 해도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시기 충렬왕의 왕비였던 제국대장 공주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창고문을 열어보아라. 예, 왕비마마. 이번에 강남 상인편으로 인삼하고 잣을 실어보내야 하는데 창고의 재고가 얼마나 되느냐? 지난번 상선에 실려보낸 이후로 창고에 입고된 물품이 적어서 재고가 별로 남아있지 않사옵니다. 아니, 내가 황관들에게 명하여 각 도에 물량을 할당하여 거두어들이라 했거늘 아직 수치를 하지 못했다는 말이냐? 마마, 인삼이 전국 어디서나 나는 것이 아니었고 잣 역시 마찬가지여서 할당량을 채우기가 쉽지 않사옵니다. 그 지역에서 나지 않으면 산지에 가서 구입해서라도 할당량을 채우라고 세금을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제국대장 공주는 상업을 통해 이윤을 남기는 식리 활동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후비 열전 제국대장 공주전을 들춰보기로 할까요? 공주는 일찍이 잣과 인삼을 중국의 강남으로 수출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 뒤로는 내시들을 각도에 보내서 인삼과 잣을 구해오게 하였는데 생산되지 않는 지방까지도 다 징수해드리게 하니 백성들이 많이 원망하고 한탄하였다. 공주가 처음 충렬왕에게 시집왔을 때 나이가 겨우 17살이었는데 시집 오자마자 강남 지역이나 원나라를 상대로 교역을 했다고 하니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는 제국대장 공주가 고려에 시집오기 이전에는 원나라 황실의 일원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원 황실 인사들이면 모두 서역 시장에다가 은을 투자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귀한 자기, 뭐 카페트, 뭐 향료를 사오는 게 유행이었기 때문에 원 공주도 원 황실의 기본 멤버로서 그런 서역 투자의 방식과 서역 투자에 필요한 인물들과 그 다음에 서역 투자가 이제 갖다 줄 수 있는 어떤 이윤의 규모에 대한 전망 같은 걸 갖고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른 원 내부의 제왕들처럼 이제 황제한테 따로 분봉제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 이제 이 공주는 고려로 시집을 와버린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공주의 채모를 유지하게 해주기 위해서 고려 정부가 특정 지역 들어갔다가 이제 원 공주의 영지 비슷하게 설정을 해주거든요. 그 영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산출되는 재원 들어갔다가 이런 대외 무역에 투자 투입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그걸로도 모자랐던 거죠. 제국대장 공주는 시집 오자마자 경상도의 안동 경산부를 시급에 해당하는 탕모급으로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산출되는 재원만으로는 강남 지역과 교역을 하기에 모자랐기 때문에 각 지방에 강제 할당을 해서 잣과 인삼을 거두어 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기 고려에서는 지금처럼 인삼을 밭에다 재배를 했을까요? 동아대 김광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재배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생하는 인삼이라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삼을 이제 진상하는 사례들은 이미 고려 초부터 뭐 그 이전도 있었겠습니다. 고려 초부터 이제 자주 나타나고 있고 왕실에 대한 진상에서부터 시작해 외국에 이제 나갈 때 외국 진상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나라에서 인삼 자주 요구하라고 하니까 많이 안 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나는 데가 이제 서북 지역에서 이제 많이 난다라고 이제 하는 장면을 보면은 아직 그 집단적으로 전국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재배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혹 일부 지방에서 재배가 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더라도 대대적으로 재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몽골 황실 출신의 공주가 고려에 시집와서 중국 강남이나 서역 지방과의 대외 교역을 활발하게 선도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제국대장 공주가 상인들을 통해 수출했던 고려의 특산 품목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여승이 흰 모시를 공주에게 바쳤다. 세상에, 이렇게 고운 모시가 있었다니. 가늘기가 마치 매미 날개 같지 않은가.
거기다 예쁜 꽃무늬까지. 안 되겠다. 여봐라, 저자에 나가서 포목장사라는 상인들을 만나볼 것이니 행차 준비를 하도록 하라. 공주가 그 모씨를 상인들에게 내보이니 이구동성으로 이전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물품이라 하였다. 그래서 모씨를 선물한 여승을 불러 물어본즉 자신이 절에서 데리고 있는 여종이 그런 새 모씨를 짤 줄 안다고 하자 공주가 그 여종을 달라하여 궁중으로 데리고 갔다. 못이 못 짜서 좋은 옷 자기 해입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무업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내다 팔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게 교역품이 되고 있습니다. 모시 장사, 그다음에 여기도 나타나는 이제 잣, 그리고 인삼, 그리고 도자기 이쪽도 이제 많이 내다 파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교역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 고려에 이제 오기 전에 또는 뭐 시집 온 이후에도 이제 왕래하면서 서역 상인들이라든가 원하고 이제 교역하는 모습들을 아마 익히 알고 있었고 그 방법들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제국대장공주 역시 이때까지만 해도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상인들을 동원해 대외 교역을 활발하게 주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을 치는 술객들과 공직에서 은퇴한 한강 등이 환갑이 있는 해인이 살생을 삼가하라고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렬왕은 사냥에 대한 욕구를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늘은 도라산으로 사냥을 나갈 것이다. 자, 가자! 고려사 등의 사설을 보면 충렬왕이 가장 빈번하게 사냥을 나간 곳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도라산인데요. 지금의 경의선 도라산역이 있는 일대가 바로 당시 충렬왕의 단골 사냥터였습니다. 노루가 언덕 위로 올라가지 않느냐! 주상전하가 계시는 산기슭으로 몰고 내려오도록 하라! 전하, 노루 두 마리가 이쪽으로 오고 있사옵니다. 화를 쏘시옵소서. 알겠느니라. 이런 놓쳐버리지 않았느냐? 전하, 주상전하. 과인을 부르면서 올라오는 저자는 대체 누구냐? 얼핏 보아니 승려인 것 같은데 설마 절간의 중에 사냥을 하겠다고 왔을 리는 없을 것이고. 국사승이옵니다, 전하. 국사승은 간단하게 국사라고도 하는데요. 국가나 임금의 사표가 되는 고승에게 임금이 내렸던 호칭입니다. 국사는 왕사보다 더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최고의 승직에 해당합니다. 주상전하, 금년이 전하의 회갑년이라는 사실을 잊으셨사옵니까? 조심해서 덕을 닦으셔야지 이처럼 놀이나 사냥에 빠져서는 결코 아니 되옵니다. 국사께서는 과인이 굳이 사냥을 좋아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줄 아시오. 사냥을 좋아하지 않으시다면 어인 연휴로 굳이 신료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로 납시어서 살상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사냥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쫓으려는 것이오. 예, 호랑이를 쫓으러 사냥을 나오신다 하시었사옵니까? 자, 호랑이를 쫓으려고 사냥을 나온다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고려사 자료에서는 아예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은 공주가 질투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사냥을 핑계로 골 밖으로 나와서 사랑하는 궁녀를 가까이 하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하자면 원나라 출신의 제국대장공주의 질투가 심한 탓으로 아예 궐 밖으로 나와서 마음에 드는 궁녀를 마음껏 만나기 위해서 사냥을 핑계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자, 그동안 무수하게 사냥을 다니면서도 그 이유를 제국대장공주 때문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때가 처음인데요. 김광철 교수는 그 배경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요 시기는 제가 충선왕의 지위가 이제 강화되고
또 원에서의 일정한 압력이 이제 가시화되는 시기라서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측근 세력들을 재결집시키면서 자신의 왕위를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의 하나라고도 해석이 이제 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충렬왕이 어떤 그 나태하고 이제 함부로 하는 모습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면 충선왕의 이제 왕위 계승이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야말로 정치 운영으로부터 일정하게 이제 관심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의욕을 이제 상실한 측면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데. 충렬왕이 사냥이나 행락을 즐겨했던 것이 이때의 일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잦은 사냥 행차가 전적으로 제국대장공주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공주의 질투를 피해서 사랑하는 궁녀를 가까이 하려고 사냥을 나갔다라고 했는데요. 충렬왕이 사랑했던 그 궁녀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냥은 참으로 즐거웠느니라. 내일은 맞은편 고을로 사냥터를 옮길 것이다. 주상 전하, 저쪽에다 침소를 마련했사옵니다. 뭐 그래. 한데 오늘도 그 아이가 기다리고 있으렸다. 그 아이라면 어느 궁녀를 말씀하시는 것이온지. 도라산에 사냥을 나왔으니 도라산을 데리고 왔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 전하. 지금 도라산이 침소에서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도라산에 사냥 나왔으니 응당 도라산이 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고려사 저료에 이러한 구절이 보입니다. 무비라는 궁인이 있었다. 그녀는 태산군 사람 시씨의 딸인데 궁중에 뽑혀 들어가 왕의 총애를 받았다. 왕이 도라산에 왕래할 때면 반드시 따라가서 여러 날을 묵으며 오랫동안 즐겼으므로 사람들이 무비를 일컬어 별명 삼아 도라산이라고 불렀다. 없을 무자에다 견줄 비자를 이름자로 쓰는 걸 보니 아마도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만큼 미색이 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행실은 반듯하지 못했습니다. 낭장 이고는 이정의 아들이며 장술룡의 사위인데 궁인 무비와 함께 사통하다가 발각되어서 왕이 죽이려고 했으나 장술룡 때문에 유배형에 처하여 섬으로 귀양 보냈다. 낭장이면 지금의 중령 계급에 해당하는데 무비라는 궁녀와 사통을 하다가 발각되어 귀양 갔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감히 임금이 총애하는 궁녀와 정을 통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데 고려사 등에는 이런 사례가 꽤 여러 군데에 실려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 무비라는 궁녀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얼마 뒤에 충렬왕의 총애를 받은 죄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인물이죠. 그건 그렇고 그해 5월 왕이 한각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왕은 벽에 붙은 당현종의 밤놀이하는 그림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 유명하다는 당나라 현종이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가무를 하고 놀이를 즐겼다 이 말이지. 과인이 비록 고려라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으나 놀이하고 잔치하는 것이야 어찌 당현종만 못하겠는가. 왕은 이때부터 주야로 계속하여 기교와 음란한 놀이를 안 하는 것이 없었으며 충렬왕이 연회장에서 보았다는 그림은 당나라 현종이 밤에 연회를 베푸는 장면을 그린 야연도였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 대부분은 충렬왕이 군주의 본분을 망각하고 연락에 빠져서 방탕한 세월을 보내는 것으로 이해할 텐데요. 그런데 이강한 교수는 그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당현종이 상징하는 바가 이제 물론 그때 가서는 양귀비하고 정사를 망쳐먹긴 했지만 그 이전엔 굉장히 이제 정사가 볼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충렬왕이 음악을 토대로 새로운 문화, 문예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컨대 이제 쌍화점이 좋은 예가 되는데, 쌍화점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토속 민요를 채집을 해서 그 정부 관료들이 좀 이렇게 각색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쌍화점 내용 자체가 당시 충렬왕이 음악을 통해서 해보고 싶었던 뭐 통합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부분 일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충렬왕이 연락에 빠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좀 단순하고 더 깊은 고려가 있었던 거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고려사의 연회 관련 기록들을 보면 충렬왕이 특히 음악 쪽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짐작할 만한 기사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음주 가무 혹은 향락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충렬왕의 문화 정책 내지는 정치 철학을 읽어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충렬왕 22년 2월, 이혼 저자를 숨마옥에 가두도록 하라. 그리고 저자가 가지고 있던 공직을 모두 박탈할 것이다. 당장 끌고 가라지 않느냐? 동지밀직사 이혼이 충렬왕에 의해서 파면당합니다. 충렬왕의 측근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만한데요. 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왕은 탐나의 호구를 문서에 등록하여 내고에 소속시키려고 하였다. 그러자 이혼이 나서서 불가함을 극력 주장하니 왕이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쿠빌라이에 이어서 원나라 황제의 자리에 오른 성종 테무르가 그동안 원나라가 직할 통치하고 있던 탐나를 고려에 돌려주었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지요. 물론 충렬왕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반환이었습니다. 이제 탐나가 고려의 행정체계 속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충렬왕이 그 탐나의 호구, 즉 민호를 왕실 창고인 내고에 귀속시키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그 수세하는 것들을, 그 수세처를 내고에 이제 귀속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그 앞서도 이제 많이 있었죠. 뭐, 왕비군 이제 원성전에다가 이제 소속시켰다든지, 뭐, 이제 가림현과 같은 사례에서 보면 가림현의 땅들이 전부 응당이라든가 원성전이라든가 이런 정화궁이라든가 이런데 소속됨으로 땅과 소위 전민이라고 하는 게 소속시킴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이제 되고 있었. 나라의 국가의 조세 수입은 이제 줄어들고 특정 권력층이나 왕실의 이제 그 재산만 이제 늘어나게 만드는. 원나라의 직할 통치 영역으로 넘어가 있던 탐나가 고려로 돌아왔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조세 징수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충렬왕이 탐나 주민들에 대한 세금을 거두어서 왕실의 살림살이에 쓰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광철 교수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강한 교수는 탐나의 호구를 내고에 예속시키려 했다는 이 기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제주도 현지민들보다는 올라와 있는 탐나 출신민들을 예속시키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탐나 민호들을 이제 탐나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일 텐데, 그 내고에 예속시켜서 이제 충렬왕의 개인적인 그 이윤 경영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자 이혼이 그걸 반대했고 국왕이 미움을 샀던 케이스일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이제 만약 이것이 탐나의 민호라는 것이 탐나 현지 소재민들을 언급하는 거라면은 원에 당시 바치고 있던 그 세공품들 그것을 마련하는데 소요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충렬왕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동지밀직사 이혼이 극력 반대해서 무산시켜버렸기 때문에 그가 충렬왕으로부터 미움을 샀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그 무렵에 도당, 즉 조선시대로 치면 의정부에 해당하는 도평의 사사에서 충렬왕 측근자들을 겨냥해서 건의사항을 발표합니다. 당시에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측근자들이 내지를 받아가지고 지방에 나가서 백성을 못살게 구는 일이 잦았다. 그리하여 도당에서 이렇게 발표하였다. 서북지역 사람들은 성질이 사납고 거칠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내지를 가지고 몰려가서 그들을 못살게 굴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금 후로는 국왕의 명령을
도평의사사첩에 내려서 도지휘사가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곳에서 역참의 영리들이 도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내지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운 탓이며 모든 국사라는 것이 일단 아래에서 이게 올라오면은 재상과 추밀들이 이제 의논을 한 다음에 국왕한테 올리고 국왕은 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제추들에게 내려서 제추들이 판단을 하고 그것을 정책화시키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사안을 해결해 주십사는 그 청원 자체가 이런 재상들을 우회해서 올라가고 국왕의 처결도 그 재상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내려와 버린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논의 의교 절차를 밟지 않은지 해서 내집니다. 근데 그게 워낙 이제 충렬왕 때 좀 극성을 한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얼마나 많았는지 아예 그 관직 이름 중에 그 알지자를 써가지고 지내지사라는 관직이 있을 정도니까 당시 국정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었던 원인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당에서 이따위 간이문을 과인에게 보내다니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누가 내었는지 조사하라고 했는데 어찌 되었느냐? 도당설이 이유를 잡아 고문이라도 해서 이 간이문에 담긴 의견을 맨 처음 낸 자가 누구인지 조사하라 하지 않았느냐? 도당설이 이유를 혹독하게 고문한 결과 그 의견을 처음 발설한 자를 찾아내었사옵니다. 그 자가 누구더냐? 도당설이 이유가 자신이 그 의견을 발휘했다고 자복하였습니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틀림없이 동지밀직 사서 이혼! 그 자가 처음 그러한 의견을 발휘했을 것이다. 도당설이 이유를 더 혹독하게 고문해서 사실을 밝혀내도록 하라! 왕이 더욱 노하여 고종수에게 명해서 기필코 그 내용을 알아내라고 지시를 하니 고종수가 도당설이 이후에게 더욱 혹독하게 매를 때렸고 그러자 이후는 견디지 못하고 이혼이 그 의견을 발휘했다고 허위 자백을 하였다. 부자간의 왕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것도 충렬왕이 측근 정치의 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할 수 있겠죠. 충렬왕 22년 9월 21일 왕은 제국대장 공주와 함께 원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무렵 원나라 황제 태무르가 고려 세자와 원나라 황실 공주의 결혼을 허락하고서 빨리 입조하라는 전가를 해왔기 때문에 세자의 혼례를 올리러 간 것이죠. 충렬왕과 제국대장 공주의 원나라 행차는 그 규모가 대단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왕과 공주가 원나라를 향해 출발하였는데 따라가는 신하가 243명이요. 그들을 시중하기 위한 부하들이 590명, 말이 990필이 동원되었다. 충렬왕 일행은 다음 달인 10월 13일에 지금의 신의주에 해당하는 영주에 도착해 얼마간 머무르다가 심주를 거쳐서 드디어 11월 17일에 연경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황제 태무르를 비롯해 대원 제국의 황족들과 제후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고려의 세자와 원나라의 공주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왕이 공주와 함께 황제를 만나 장조전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하였다. 세자가 백마 81필을 황제에게 패백으로 바치고 진왕 간마랄의 딸 보탑신련 공주를 아내로 맞았다. 충렬왕과 제국대장 공주의 결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고려 왕실과 원나라 황실 간의 혼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서에는 세자가 배필로 맞이한 사람이 원나라의 진왕 간마랄의 딸인 보탑신련 공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공주의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성종 태무르는 왜 그녀를 고려 세자의 배필로 짝을 지어 주었는지 이강한, 김광철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충선왕을 갖다가 충렬왕의 대를 이을 후보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근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이 충선왕이 그 고려 국왕으로서의 권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원 황실과의 관계도 지니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고려 충렬왕이 충선왕의 이제 그 통혼 얘기를 할 때도 처음에 이제 좀 주저한 바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선왕에 대한 성종의 입장이 대단히 우호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원성종이 충선왕의 배필로 물색한 사람의 신분인데 성종 태무르가 즉위할 때 자기 아버지 친킴은 이미 사망했고 자기 형 간말라와 자기 둘이 있는데 형을 제치고 황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자기 형의 딸을 갖다가 이제 충선왕을 주는 거죠. 태무르 성종하고는 초기는 경쟁 관계였지만 어쨌든 이제 거기에 승복하고 태무르의 제위계승을 이제 인정함으로 해서 성종은 즉위한 이후에 카마라의 지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진왕으로 이제 책봉을 이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적인 지원과 이제 둔전을 이제 상당량 이제 확보해 주기도 하면서 상당히 영향력을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카이두난이 일어났을 때 카마라도 이제 종전해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카이두난 진압하는 데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세자의 배필로서 고려 왕실로 시집오게 된 보탑신련 공주의 출신 성분이 어찌 되는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쿠빌라이는 생전에 장남인 진킴을 황태자로 책봉하였는데 황태자 진킴이 쿠빌라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다. 그렇게 되자 진킴의 아들들, 즉 쿠빌라이의 손자들에게 황위가 돌아가게 되었는데 막상 쿠빌라이가 죽자 진킴의 맏아들인 간마랄이 황위를 양보하였고 동생인 테무르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 성종이 되었다. 테무르에게 황위를 양보했던 황제의 친형인 간마랄의 딸이 바로 고려 세자의 배필 보탑신련 공주이다. 성종 테무르로서는 자신에게 황제의 자리를 양보한 형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형의 딸을 고려의 세자비로 낙점했다는 것은 장차 고려의 세자를 원나라 중앙조정에서도 중요한 지위로서 대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자비 보탑신련은 나중에 개국대장공주로 봉해집니다. 충렬왕은 세자의 혼례가 끝나고도 한동안 원나라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도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을 전개합니다. 해가 바뀌어 충렬왕 23년 2월. 전하, 황제 폐하께서 도성 남쪽 방면으로 사냥을 나가신다 하옵니다. 전하도 함께 가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왔는데 어찌 하시겠사옵니까? 여부가 있겠느냐. 과인도 황제의 사냥에 따라 나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테무르의 사냥 행차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황제와 담소할 기회가 주어지자 충렬왕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려 왕께서는 우리 원나라 공주를 며느리로 맞이하였고 짐은 고려의 세자를 조카 사위로 맞이하였으니 모두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황공하옵니다, 폐하. 김인년의 나의 선친은 당시 고려의 세자 신분이었는데 몽골 황제 폐하를 조근하러 왔다가 남방 전벌에서 돌아오시던 세조 황제를 처음 뵈었사옵니다. 세조 황제의 태자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세조 황제께서는 나를 가상히 여기시어 공주와 결혼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고려를 동방의 번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내력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충렬왕은 선왕인 원종이 세자 시절에 역시 몽골의 태자였던 쿠빌라이를 처음 만났던 때를 들먹이면서 덕담을 건네는데요. 그해 김인년을 거론한 것은 나름으로 의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원종과 쿠빌라이 사이에 강화협정이 이루어졌는데 이후로는 상대국의 영토와 백성을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아닌 게 아니라 충렬왕이 성종 테무르를 향해서 본론을 꺼내 보입니다. 그러니 김인년 이래로 포로가 돼서 원나라로 넘어왔거나 혹은 유리하여 온 우리나라 백성들로서 요동과 심양에 있는 자들은 모두 고려로 귀국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소.
그렇게 조치를 하지요. 고려사에는 테무르가 충렬왕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하자 충렬왕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원나라에서 사신을 요양로에 파견하여 김인년 이후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조사하여 고려에 돌려보내 주었는데 모두 350포였다. 그동안 긴 시간에 걸쳐서 줄기차게 요청해왔던 점을 상기하면 350포, 이거 너무 작은 규모가 아닌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강한 교수의 얘기입니다. 줄기차게 요구를 하지만 적은 수밖에 돌아오지 못했던 게 이미 거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요양 행성의 주요한 세원이 이미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식의 이제 고려에서 1259년 이래 몽골로 끌려간 사람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몽골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요양 행성과 논의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현상은 뭐 1350년대까지 몽골이 북원으로 변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심지어 충혜왕 때에도 이제 요심 지역에서 이제 얼마 몇 명이 건너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기사는 당시 그 고려 쪽의 인물 추심 노력이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 동시에, 그래도 이렇게 충렬왕이 충선왕에게 권위를 넘겨주기 직전의 상황에서도 이런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떤 제한적이나마 성과를 거두게 됐음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광철 교수는 충렬왕이 포로들의 송환을 요청할 때 요심지역, 즉 요양과 심양지역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심지역으로 좀 이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요심지역이라고 하면 요양과 심양 지역, 그래서 고려군민총관부가 이제 설치되었던 곳인데, 여기에 이제 고려 유망민들이 많이 이제 분포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민들 가운데는 노비화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천차만별이었지만 어쨌든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어서 이 지역의 이게 유민을 이제 세안시키는 작업들을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하고 이리 해왔었는데, 이때 이게 다시 이제 요구하는 것은 좀 배경이 있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충렬왕이 요양과 심양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그곳에 살고 있는 포로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데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려사 열전편 김천전을 보면 실마리가 되는 사연이 실려 있습니다. 김천은 명주의 아전이며 어릴 적 이름은 해장이다. 고종 말년에 몽골병이 침범했을 때 모친과 동생 김덕린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때 김천의 나이는 15살이었는데 밤낮으로 울며 지내다가 잡혀간 사람들 다수가 도중에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예를 갖춰서 모친 상을 치렀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습성이라는 자가 원나라에서 돌아오다가 장마당에 나타나서 여보쇼들! 여기 혹시 고려 명주에서 온 사람이 있어? 명주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장마당에서 사흘 동안이나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 때마침 정선 사람 김순이 그 말을 들었다. 명주 사람은 왜 찾아요? 그 김씨라는 나이든 여인이 원나라 동경에서 나를 만나 부탁을 했어요. 나는 본래 명주 사람인데 해장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명주 사람을 찾아서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던데, 당신 혹시 해장이라는 명주 사람을 아시오? 아유, 하다마다요. 나는 명주 사람이 아니고 그 정선 사람이지만은 해장은 나의 친구요. 아이고, 돌아가신 줄 알았던 친구의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니, 아이고, 꿈만 같소. 어서 그 편지를 내게 주시오. 김수는 그 편지를 받아다 해장, 즉 김천에게 주었다. 김천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이곳에 잡혀와 노비가 되었느니라. 배가 고파도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고 날이 추워도 얻어입지 못하며 낮이면 밭을 메고
밤이면 절구지를 해야 했단다. 그동안 가진 고생을 다 겪었느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이나마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었느니라. 김천은 이 편지를 읽고 통곡하였으며 식사 때마다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하였다. 열전에는 편지를 받은 아들 김천이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했다는 얘기들이 길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어머니가 억류돼 있는 곳까지 가서 모셔오고 싶어도 가난한 지방의 아전으로서는 엄두를 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은을 구워서 모친을 찾으러 가겠다고 했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번번이 좌절을 맛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인적으로 행장을 꾸려서 어머니를 찾아갔고 많은 돈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애걸복걸해서 은 55냥을 주고 간신히 어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김천은 다시 은 86냥을 마련해 가지고 가서 동생 덕린마저 구해옵니다. 이 얘기가 온 나라에 퍼졌을 것이고 요양과 심양 지역으로 가족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원망과 송환 요구가 조정에 빗발쳤겠죠. 충렬왕이 세자의 결혼식에 갔다가 황제에게 요양과 심양 지역의 고려인 포로들을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데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충렬왕과 제국대장 공주가 원나라에서 돌아온 때는 충렬왕 23년 5월이었습니다. 원나라에서 반년 만에 돌아온 셈이죠. 음력 5월에 피는 대표적인 꽃 중에 하나가 바로 함박꽃이라고도 불리는 작약입니다. 충렬왕과 제국대장 공주가 원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수령궁의 향각에는 작약이 만발하였다. 함박꽃이 활짝 피었구나. 예쁘기도 하지. 왕비마마, 함박꽃이 피어있는 곳 가까이 안내해드릴까요? 아니다. 다리가 좀 아프구나. 가서 한 송이 꺾어오도록 하여라. 예, 마마. 여기 있사옵니다, 마마. 그래. 참 곱기도 하지. 공주는 꺾어온 작약 한 송이를 받아서 오랫동안 완상하더니 감회를 못 이겨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5월 14일 공주가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다. 왕비의 병이 예사롭지 않구나. 중랑장 진양필은 서둘러 원나라로 가서 의원을 보내달라 청하도록 하라. 그리고 왕실 창고를 열고 쌀 100섬을 풀어 빈민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그리고 5월 21일 공주가 현성사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때 공주의 나이가 39이었습니다. 17살에 시집와서 22년 동안 원나라의 부마국인 고려의 왕비로 살아왔던 것이죠. 아니, 고려의 왕비로서보다는 원나라 황실의 공주로서 더 위세를 떨쳤다고 해야겠죠. 제국대장 공주가 고려에는 어떤 존재였고 또한 고려와 원나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김광철, 이강한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죠. 원나라가 고려를 종속화시키는데 일정한 복무를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고려 입장에서 보면은 고려와 원 관계를 일정하게 이제 원만하게 유지하는데도 제국대장 공주의 이제 기여한 바가 있던 것으로 이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충렬왕과 제국대장 공주 사이에 벌어졌던 이런 모습들은 전통적인 그 고려 왕실에서 국왕과 왕비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들도 이제 보여짐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이후 고려 왕실 운영에 있어서 나쁜 측면으로 작용한 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고려에 시집을 오는 것 자체로 그 고려 국왕 충렬왕의 위상을 현저하게 끌어올리는데 이제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요. 또 자기가 데리고 왔던 측근 세력들 중에 다수가 충렬왕의 측근 세력으로 이제 신분 변동을 하게 되면서 충렬왕이 국정 운영을 하는 그 태도 자체가 기존 관료들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관료들과 측근들을 섞어서 활용하는 양태를 보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질투 같은 것들을 발산하면서 이제 충렬왕의 운신의 폭을 제한했던 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왕의 특정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는 식으로 충렬왕의 국정을 교란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었다고 할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사망하면서는 이제 충렬왕의 위상을 같이 끌어내린 거죠. 충렬왕이 생전에 제국대장공주를 어떻게 생각했던 관계없이 원나라 출신의 왕비가 사망했다는 것은 그동안 충렬왕과 대원제국의 황실을 이어주던 매개가 단절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렬왕으로서는 그동안 누려오던 가장 큰 권력 기반을 상실한 셈이죠. 드디어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통지를 받고 원나라로부터 세자가 돌아왔는데 제국대장공주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세자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상전하, 왕비마마께서 왜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원나라에서 돌아온 뒤로 아비인 내가 네 어미 곁을 떠난 적이 없거든. 누가 위해를 가하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소자가 들은 바가 있사옵니다. 어머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필시 백예단이라는 여자와 그와 한통속으로 어울려다니던 패거리임이 틀림없을 것이옵니다. 백예단이 무당을 시켜서 어머님을 저주하는 주문을 읊조리게 했다는 제보를 이미 소자가 입수하였사옵니다. 백야단이란 다름 아닌 궁녀 무비의 별명인데 왕의 총애가 두터워서 그의 측근들이 무비의 권세를 등에 업고 횡행하였으므로 세자가 특별히 미워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하, 그자들을 불러다 문초를 할 것이옵니다. 아니 될 일이다. 설령 그들이 그런 일을 하였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할 일이다. 지금은 아직 상복을 벗지 못한 상황이 아니냐. 지체할 일이 아니옵니다, 주상전하. 소자가 알아서 처결하겠사옵니다. 여봐라! 지금부터 내가 호명하는 자들을 포박해오도록 하라! 장군 윤길송과 이무, 소윤 유거, 지유 승시웅과 송신단, 그리고 내륙 김인경, 문안, 장우! 이 자들을 당장 포박하여 옥에 가두도록 하라! 무엇하느냐? 당장 시행하라! 예! 궁녀 무비의 지시를 받아서 왕비마마를 저주한 무당과 점술사들을 모두 붙잡아다 문초하도록 하라! 고려사 저료에서는 세자는 무비 등이 무당을 시켜 저주한 사실을 문초하게 하였다. 무당과 점치는 승려들이 모두 자백하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세자가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왕비마마를 저주하도록 사주한 궁인 백야단과 백야진, 그리고 그들의 측근인 환관 도성기, 최세연, 방종저, 중랑장 김간, 이 자들의 목을 쳐라! 충렬왕이 사냥터까지 데리고 다녔을 정도로 총애했던 백야단 혹은 무비라는 이름을 가진 궁녀를 비롯해 그와 어울려 다녔던 측근 7명이 참수를 당했고 40여 명이 유배형을 받고 낙도로 귀양을 떠납니다. 여기에서 죽거나 귀양간 사람들은 바꿔 말하면 충렬왕의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비라는 궁녀가 무당 등을 시켜서 제국대장공주를 저주하게 했을까요? 설령 그런 행위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제국대장공주를 죽게 한 요인이라고는 할 수 없을 텐데, 그렇다면 공주는 39 젊은 나이에 왜 죽었을까요?
그래서 한박꽃에 이제 독성이 있는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 원왕래가 좀 잦았고, 특히 이제 세자 결혼식 뭐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에 뭐 여독도 이제 쌓였을 테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돼서 뭐 사망에 이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만 정확한 이제 사망 요인에 대해서는 밝혀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비 때문에 이제 죽은 것이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고, 이 어머니 사망건을 계기로 삼아서 충선왕이 이제 충렬왕을 이제 퇴위시키고 왕위 계승에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김광철 교수의 얘기 중에 함박꽃에 독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함박꽃의 한자 명칭인 작약의 경우 식물도감이나 한방서적에서는 독성이 강한 대표적인 야생식물로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함박꽃의 향기를 맡았다고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중병을 앓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겠죠. 충선왕으로서는 이제 원 정부 쪽에서 자기를 갖다 차기 국왕으로 밀고 있다는 것도 알 것이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 수많은 타이틀과 그 권능을 부여받아서 이를 해보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모친이 사망을 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친 하는 과정에 진짜로 충렬왕의 측근들이 이렇게 개입된 바가 있었고, 충선왕이 그것을 너무나 증오해서 모친의 그 사망에 너무 분노하고 그들을 증오해서 이제 이들을 처단한 것일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제국대장공주의 사망과 이 충렬왕 측근 세력들 사이에 사실 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상황에서 충선왕이 행정적으로 확보된 자신의 권능을 정치적인 사건을 통해서 표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던 차에 이것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렬왕이 총애하던 무비라는 궁녀를 포함해 충렬왕의 측근 인물들을 죽이거나 대거 유배형에 처한 것을 보면 세자는 어머니의 죽음을 기화로 왕권을 빼앗아 오려고 아버지인 충렬왕에게 칼끝을 겨누었던 것은 아닐까요?